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책을 일단 펴시고, 다들 시험은 한번 봤죠? 어떻대? 자, 경찰은 쉽지 않다, 그죠? 막상 시험 쳐보면 쉽지 않습니다. 범위도 되게 넓고, 또 100문제 중에 40문제니까 어차피 합격하려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많을 텐데, 앞에서 설명하는 것만 제대로 잘 들으시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설명하는 거 잘 듣고 이해하고 난 뒤에 암기하세요. 지금 책을 보면 거의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겠다 마음먹으면 절대 성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 잘 듣고 이해해야 될 거 다 이해하시고 외워야 될 것은 이해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는 뭐 인강 듣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공부를 좀 오래 했다가 결과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기죽지 마세요. 잘못한 거 아니니까. 됐죠? 그래서 내년에는 사람도 많이 뽑는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하나하나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 책에 거기 날개 쪽에 보면 표지의 날개에 보면 표지의 날개 아가씨야 표지의 날개 날개 여기 날개 있네.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카페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이나 질문들은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카페 잘 이용하시면 되고 유튜브는 이동 중에 여러 가지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공부 방법이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은 수업하면서 합시다. 12페이지 보세요. 경찰학의 기초이론부터 갑니다. 자, 경찰학 40문제인데 경찰학의 기초이론 파트에서 12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파트고 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책의 구조 자체가 처음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대표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요. 각 단원의 마지막에는 OX 문제가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OX 문제랑 대표 기출문제 같은 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13페이지 봅시다. 13페이지. 자, 하기 전에 먼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자, 대륙법계라는 개념이 나오고, 영미법계라는 개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대륙법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럽 이야기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위해서 미국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만들어진 지 아직 30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경찰 개념이 어떻게 변천됐는가 하는 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륙법계는 역사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국가의 형태가 바뀐단 말이야. 사회 형태도 바뀌고 지배권자도 바뀌죠. 그래서 국가 사회 형태 그리고 지배권자의 모양에 따라 경찰이 하는 역할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영미법계는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 사회가 변하니까 경찰의 역할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죠. 만약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경찰의 역할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한 줄로 이야기하고 경찰이란 무엇이다 이야기하고 끝내면 되죠.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볼 거고 한마디로 경찰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13페이지 거기 제일 위에 보면 형광빛 표시로 적혀져 있는 데 있죠. 일률적 정의가 어려운 다의적 개념이다.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역사가 변화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찰이란 개념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개념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봅시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배권자는 누군지 가지고서 지금부터 개념 변천을 볼 거라고요. 첫 번째가 고대 국가고 그 다음이 중세 국가입니다. 그 다음이 경찰국가 시대고 그 다음이 법치국가 그리고 맨 마지막이 2차 대전 이후. 결론적으로 2차 대전 이후가 지금 현대 경찰 개념과 맞닿아 있는 거죠.
이렇게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볼 거예요. 첫 번째 보면 고대 국가는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 국가. 따라서 부족장 한 명이 국가에 대한 통치력을 다 가지고 있죠. 이 시기는 한 명의 부족장이 소수의 부족민들을 다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족장이 하는 말이 다 법이 되고 부족장이 하는 행위가 전부 부족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행위란 말이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냐면 경찰이 수족처럼 부족장의 말을 현실화시켜 주는 거죠. 따라서 부족장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법이고 그걸 실제적으로 현실화 만드는 게 경찰이니까 경찰의 개념은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죠. 부족장이 하는 말이 법인데 그걸 현실화시켜 주는 게 경찰이니까 따라서 경찰의 활동은 전부 다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장이 부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정치행위, 일체의 정치행위는 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경찰의 개념은 일체의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고대 국가 시대는 대부분 95% 이상이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혹시나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는 고대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가장 이상적인 헌법을 말하고 정치는 제외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정치도 역시나 부족장이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도 전부 다 경찰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금 영어로 쓰고 있는 폴리스라는 단어는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된 거예요. 폴리티아에서 유래되었다. 여기까지가 고대 경찰 개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경찰 특공대 시험 문제 한번 딱 이 라틴어가 영어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은 있으니까 그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해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95% 이상은 맞는 지문이니까 저 세 가지 키워드만 정확하게 알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중세국가 시대로 들어갑니다. 중세국가 시대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죠. 이때는 카톨릭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배권자가 누가 되냐면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종교인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기의 지배권자의 교황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신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가 중세국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14세기, 15세기까지는 교황의 힘이 대단히 강했겠죠. 그런데 16세기의 중세국가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16세기가 되면 교황의 힘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생각해보면 고려가 조선으로 바뀔 때는 고려왕조의 힘이 약해지니까 조선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한 시대가 변할 때는 항상 지배권자의 힘이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14세기, 15세기까지는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국가의 가운데 교황이 자리 잡고 이 교황이 국가 전체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내면 국가 전체에 대해서 교황의 지배력은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교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만큼 교황의 힘이 대단히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14세기, 15세기를 넘어오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상공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간해수공업이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쓸 거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쓰는 정도의 산업이었다면 중세국가 시대가 되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된다고.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고 따라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부를 축적해서 힘을 가지게 되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발달된 상공업을 가지고서 부를 축적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의 부를 지키고 더 많은 부를 취득하기 위해서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발달된 상공업으로 귀족들이 부를 축적했으니까 이 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귀족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은 돈도 있고 군대까지 결성을 했으니 더 이상 교황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교황이 뭘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는 자기네들이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귀족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황의 힘은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귀족들은 예전처럼 교황의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교황의 지배력이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크기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황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황 입장은 원래는 저 귀족이란 애들도 내 말을 잘 듣던 애들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따라오던 애들인데 이제는 머리 좀 굵어졌다고 해서 더 이상 말 안 듣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교황 입장에서는 원래 내 말 잘 듣던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옛날처럼 내 말을 참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힘으로 굴복시켜서 예전처럼 교황인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잘 달래서 다시 한번 내 말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데 힘으로 굴복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 귀족들도 자신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힘으로 어떻게 눌러보겠다는 이야기는 먹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방법은 남은 거 하나뿐이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달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좋은 일이 뭐냐? 인간의 욕구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믿고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더 많은 부를 축적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교황인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이야기는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국가의 영토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영토 안에서 생산되는 부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교황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에게 더 많은 부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한 국가의 부의 총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걸 감안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부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남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식민지 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정벌에 들어갔던 게 바로 뭐냐면 십자군 원정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군대를 이끌고 군대 앞에다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세우고 내가 지금 원정을 떠나는 것이 신의 뜻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게 되면 너희들에게 더 많은 부를 축적시켜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귀족들이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고 교황을 따라서 십자군 원정을 나갔는데 문제는 이 십자군 원정이 실패한단 말이죠.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게 되니까 교황을 믿었던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젠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죠. 교황의 힘이 본격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황을 이제 쫓아내는 거죠. 교황 네가 지금 14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국가 또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경찰력을 완전히 네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너는 어차피 종교인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세속적인 일을 관여하느냐. 네가 가진 권력 전부 다 내놓고 너는 이제 교회 일만 해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에게는 뭐만 들려주냐면 그동안 교황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찰력을 다 뺏어버리고 그 중에서 교행정 파트만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킨 다음에 교황 손에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앞으로 무슨 일만 해라. 교회와 관련된 일만 해라. 라고 권한을 축소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경찰의 개념은 종교적인 색깔이 빠지게 되니까 조금은 이제 세속적인 영역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행정이 제외되는 거라. 그러면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힘을 모아서 교황을 쫓아냈으니까 누군가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한 명 추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황이 하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한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왕이죠. 이때가 경찰국가 시대고 17세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귀족들이 추대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교황을 쫓아낸 귀족들이 추대한 왕일 뿐이에요. 그래서 큰 힘을 못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왕한테 지금 국가도 잘 통치해라.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회 질서도 잘 유지해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왕 입장에서는 아직 국가에 대한 통치력도 확보를 못한 상황인데 국민들 잘 살게 하는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권한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 목적적 작용. 국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 국가 목적적 행정 또는 국가 목적적 작용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작용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 목적적 작용을 나눈 다음에 국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 목적적 작용은
경찰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직접. 그래서 국가목적적 작용과 사회목적적 작용으로 나눈 다음에 국가목적적 작용은 국가 전체의 통치력을 확보해야 왕이 시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국가목적적 작용은 경찰에게 맡겨두지 않겠다. 왕이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찰 개념에서 국가목적적 작용을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목적적 작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돈과 관련된 재무행정, 군사,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내는 외무행정, 그리고 수사, 기소, 재판과 관련된 사법행정. 요 네 가지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군, 외사 요렇게 네 가지는 왕이 직접 관리하게 되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법경찰은 기소도 있고 재판도 있고 수사도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수사입니다. 수사. 수사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왕이 가져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목적적 작용과 사회목적적 작용 또는 국가목적적 행정과 사회목적적 행정을 나눈 다음에 사회목적적 작용 또는 사회목적적 행정만 경찰에게 맡겨두는 거죠. 그러면 방금 봤던 것처럼 이 시기가 되면 드디어 뭐와 뭐를 구별할 수 있게 되냐면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 국가와 사회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국가와 사회가 이렇게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목적적 작용은 왕이 직접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왕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죠. 그래서 요거는 행정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사회목적적 작용은 경찰의 작용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경찰국가 시대에 국가와 사회가 분화됐다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고, 행정과 경찰이 분화됐다라고 표현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 경찰이 분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사회목적적 작용 안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 급부행정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 급부행정이고, 또 하나는 소극적 질서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이란 말은 어떤 액션을 한다는 이야기고, 소극적 질서유지는 소극이란 말은 어떤 액션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 급부행정은 급부가 무언가를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적극적 급부행정은 국민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경찰이 먼저 액션을 취하면서 베풀어 줄게 라고 간섭하는 거예요. 소극적 질서유지는 국민이 법을 위반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그때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관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하는데 적극적 급부행정도 하고 소극적 질서 유지도 하는 거야.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 중에 소극적 질서 유지만을 행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적극적 급부행정도 여기 들어있다고. 그래서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가 18세기입니다. 18세기. 그러면 왜 법치국가 시대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 시기에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전 시대 책들은 전부 다 필사본이야. 사람이 하나하나 전부 다 베껴 적어야 돼요. 책의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책들을 누가 보느냐? 지배계층만 보는 거지 피지배계층은 볼 수가 없어요. 책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기 이전에 만들어진 필사본으로 만들어진 책들은 당연히 내용 자체가 지배권자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내용들만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고 피지배 계층도 책을 막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나는 나와 내 조상들은 부족장, 교황, 그리고 왕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았단 말이야. 나는 늘 핍박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혹시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왕이나 교황이 지나가는데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있다가 고개 잘못 들면 목이 달아나는 세상을 살았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똑같은 존재고 똑같이 중요한 존재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내가 살았던 세상과 좀 다른데? 라고 더 많은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무조건 핍박받고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똑똑해집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게 바로 계몽철학이에요. 이 계몽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차 똑똑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자,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다. 그 다음 하늘이 준 권리는 누구나 똑같다. 자연법 사상이 등장하는 거고. 그러면 왜 한 사람만 권력을 다 가지느냐? 모두가 동일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면 권력은 누군가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나누자. 권력 분립주의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계몽철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몽철학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똑똑해진다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자의식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됐죠? 그럼 자의식이 높아지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쓸데없이 간섭하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가 어리고 뭘 잘 모르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지만 이제는 자의식이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은 시키는 거 안 따라한다니까. 이거 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출근하기 전에 우리 집 꼬맹이를 깨웠다. 너 학교 가야지. 그러니까 짜증을 아침부터. 입장은 똑같잖아요. 지는 학교 가지면 나도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진정하고 일단 밥 먹어라. 그래 밥을 먹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몇 교시까지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매번 말해야 돼?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스케줄을 어떻게 알아? 오늘 몇 교시인데? 그러니까 한숨 한 번 쉬고 7교시야. 왜?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나 오늘 아침부터 초딩이라 난 투급 버릴 뻔했어. 그럼 옛날에는 조금 안 할 때는 아빠가 뭐라 그러면 물어보면 다 대답하죠.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 아빠가 이놈 그러면 놀래가지고 막 눈물 글썽글썽 하거든. 요새는 이놈 그러면 아이씨 왜? 뭐 이런 반응이야.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머리 좀 굵어진 거죠. 그러면 뭐만 간섭해야 되냐면 잘못했을 때만 뭐라 그래. 지가 알아서 할 일을 내가 간섭하면 그때부터 싫어한다니까 무조건. 왜? 이제 머리 좀 굵어졌잖아. 머리 좀 굵어졌으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모가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까지 내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싫어한다니까. 똑같잖아. 계몽철학을 통해서 지금 자의식이 높아졌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 경찰이 개입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와. 귀찮아서 안 한다니까 이제부터는. 그래서 요 적극적 급부행정이 내가 뭐라 그랬어? 국민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경찰이 베풀어 준다는 입장에서 간섭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 싫다니까.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의식이 올라가니까 뭐가 빠지게 되냐면 적극적 급부행정은 제외됩니다. 내가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쓸데없이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베풀어 준다는 입장에서 간섭하는 거 다 싫단 말이야. 적극적 급부행정은 제외되고 이제 경찰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냐면 오로지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간섭하는 거, 소극적 질서 유지만 남겨두는 거죠. 됐지? 그 다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납니다. 1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고 2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는데 독일이 패망하고 난 뒤에 연합군들 입장에서는 독일이 자꾸 또 사고 칠까봐 동독과 서독을 쪼갠단 말이야. 베를린 장벽을 이렇게 하나 설치해 놓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베를린 장벽은 우리의 지금 비무장지대처럼 또는 남북한의 상황처럼 서로 교류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베를린 시내에 장벽만 하나 설치한 거라서 사실은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서로가 다 보여요. 거기다 일정 정도의 인적 교류도 있고 물건의 거래도 있기 때문에 연합군 입장에서 볼 때는 동독과 서독으로 베를린 장벽으로 나눠 놓긴 했지만 언제든지 또 힘 합쳐서 3차 대전 쓸 것 같은, 한번 일으킬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동독과 서독이 다시 힘을 합쳐서 3차 대전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면 동독 내부 사회도 불안하고 서독 내부 사회도 불안하면 돼요. 자신들의 내부 사회가 불안하면 내부 단속이 우선이니까 3차 대전 일으킬 생각도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게 뭐야? 경찰이죠. 그럼 이 경찰의 힘을 다시 한번 약화시켜버리면 동독과 서독 내부 사회가 불안하니까 세계정복은 꿈도 못 꿀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 소극적 질서 유지만 남아있던 경찰의 개념 자체를 다시 두 가지로 쪼갭니다. 하나는 오로지 경찰만이 수행하는 보안경찰. 오로지 뭐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냐면 소극적 질서 유지. 법을 위반했을 때만 간섭하는 소극적 질서 유지만 딱 경찰에게 놔두고 나머지 원래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굳이 경찰에게 맡기지 않고 구청이나 시청에게 맡겨도 충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협의의 행정경찰이에요. 협의 행정경찰은 그동안은 경찰이 담당하는 거였긴 했지만 이제는 구청이나 시청에게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경찰의 권력으로 두지 않고 권한으로 두지 않고 빼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위생이나 영업 단속 나가는 거라든가 불법 건축물 같은 거 단속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원래 경찰 본연의 임무인 소극적 질서 유지 중에 더 이상은 경찰의 권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생기죠. 그게 바로 협의의 행정경찰이야.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안일 비자를 써서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경찰과였는데 경찰이 아닌 게 생기더라. 그게 비경찰화 현상. 두 개 나눠지는 게 비경찰화 현상이고 이 협의 행정경찰이 바로 뭐가 되냐면 비경찰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비경찰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비경찰화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협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비경찰화의 대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협의 행정경찰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이 담당하는 이 협의 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위생 규정을 위반해서 영업하고 있는 가게가 있다. 그 음식점을 구청이나 시청이 단속 나가서 적발했을 때 형사적인 절차는 구청이나 시청이 진행하는 게 아니죠. 경찰 통해서 법원으로 가는 거고 주된 목적, 주된 역할은 뭐냐면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하는 게 주된 역할인데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봤으니까 만약에 위생규정을 위반한 걸 그대로 놔뒀다가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 사회의 질서가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부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막음으로써 질서가 붕괴되는 걸 막고자 하는 소극적 질서라는 효과도 같이 거두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봐. 저기 왼쪽에 고대 국가부터 맨 마지막에 현대와 맞닿아 있는 2차 대전 이후까지 노란색을 보면 교행정 제외되고 국가목적적 작용 제외되고 적극적 급부행정 제외되고 협의의 행정경찰도 비경찰화 현상을 통해서 원래 경찰이 담당하다가 구청이나 시청 쪽으로 보내준 거니까 한 번도 내가 지금 대륙복개 국가의 경찰 개념을 이야기할 때 뭔가 추가됐다라든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죠. 그래서 대륙복개 국가의 경찰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무조건 축소입니다. 축소. 요게 시험의 포인트라고요. 대륙복개 국가의 경찰 개념은 단 한 번도 경찰 개념이 확장된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예전에는 지배권자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던 시기였고 지금은 권력도 나뉘고 사람들의 자의식도 높아지니까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축소된다는 게 시험의 포인트란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봐. 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두 가지를 보면 소극적 질서 유지의 역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안경찰은 소극적 질서 유지가 주된 목적이죠. 협의행정경찰은 부수적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요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업무가 독자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업무가 독자성을 가지는 것은 보안경찰,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협의행정경찰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협의라는 말은 좁은 의미의 이 뜻이에요. 좁은 의미의. 그래서 우리는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광의의 행정경찰이라 그래요. 광이 넓을 광자거든. 광의의 행정경찰이야. 그런데 내가 왜 광의라는 말에 괄호를 쳤냐면 협의의 행정경찰은 명확하게 협의라고 적어주는데 광의의 행정경찰은 보통 생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이나 책을 읽을 때 그냥 행정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합쳐서 부르는 말. 아무 말 없이 나오면.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은 뭐다? 소극적 질서유지죠. 그래서 지문에 행정경찰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광이란 말이 생략돼 있구나. 그리고 소극적 질서유지를 의미하는구나. 여기까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맨 마지막. 우리가 지금 현대 개념의 경찰 개념은 요 보안경찰이에요. 지금. 그러면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 거꾸로 한번 화살표를 거꾸로 돌려봅시다.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법치국가의 소극적 질서유지에서 왔죠. 다시 경찰국가실의 소극적 질서유지에서 왔지. 얘는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사회목적적 작용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적 개념의 경찰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사회목적적 작용이 전제예요. 나중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이야기할 때 사회목적적 작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국가목적적 작용은 애시당초 지금의 소극적 질서유지와는 관련이 없다고요. 됐지? 일단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책 보세요. 자, 책을 가서 보시면 14페이지 봅시다. 자, 고대 경찰 개념 봅시다.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라틴어 밑에 영어 X라고 적고 그리고 일체의 정치, 가장 이상적인 헌법 이렇게 나와 있죠. 정치는 제외한다 그럼 틀린 질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다. 반드시 정치까지 부족장애 하는 모든 행위를 다 경찰이 수행합니다. 중세로 갑시다. 중세는 교황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했고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니까 14세기, 15세기는 경찰의 권한이 대단히 강하다고 이야기했죠. 14세기 프랑스의 경찰 개념 라폴리스 체크하시고요.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고 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4세기, 15세기 교황, 군주가 힘이 대단히 강합니다. 따라서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황을 배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안 돼. 항상 지배권자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면 군주는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구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동체의 질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그게 방금 말했던 니네 마음대로 해결하지 말고 반드시 군주에게 와서 물어보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5세기 말 D급 별표하시고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계승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먼저 경찰 개념을 떠올리게 되고 학자들이 만들고 그걸 정리한 게 누구냐면 독일입니다.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개수됐단 말이야. 자, 앞으로 내가 두 개 동그라미하고 양쪽으로 화살표 거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시험에 바꿔서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프랑스 동그라미하고 독일 동그라미 한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걸어둡니다.
항상 시험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위치가 바꿔서 나오는데 무조건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 프랑스는 예술의 국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정신적인 영역이 강한 국가기 머릿속에 개념을 떠올렸고, 독일은 벤츠나 BMW처럼 자동차 조립하고 정리하는 데 강한 국가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프랑스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독일이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받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먼저 개념을 떠올리고 독일이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읍 가서 봅시다.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행정 제외 동그라미 별표하세요.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고 교황의 힘이 약해지면서 교회 부분만 뜯어서 손에 들려주고 쫓아내버렸다니까. 일체 교행정을 제외한 일체 모든 국가행정을 의미하게 되니까 종교적인 색깔이 빠졌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줄 경찰 개념이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 행사로 다소간 축소되었다. 즉 종교적인 색깔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왕이 등장하는 경찰국가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때 경찰과 행정이 분화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경찰 밑에다가 사회라고 적고 행정 밑에다가 국가라고 적으세요. 경찰과 행정의 분화 또는 사회와 국가의 분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최초로 확인했던 조약은 거기 나와 있죠. 경찰과 사법의 분리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도 하나 체크하죠. 최초로 확인했던 조약입니다. 사법은 아까 제군 외사할 때 국가목적적 작용이니까 그 두 가지가 분리된다는 걸 확인했던 최초의 조약은 베스트팔렌 조약이고, 니은 17세기 국가목적적 작용 빠진다고 이야기했죠. 제군 외사 제외 동그라미 별표. 거기 밑에다가 국가목적적 작용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리고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게 되었다. 내무행정 밑에다가 사회목적적 작용이 같은 말이라고 적어두시고, 내무행정과 사회목적적 작용은 같은 이야기. 디귿 가서 봅시다. 디귿 별표하세요. 조심하라 그랬죠. 내무행정에 대한 국가의 임무는 소극적 치안유지, 질서유지도 있고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 같은 말 적극적 급부행정도 들어있다고요. 적극적 급부행정도 제외되었다 그러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서 보시면 법치국가 시대에 갑시다. 계몽철학 별표하시고 밑에다가 절대군주론 X.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책을 많이 읽으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졌다. 그게 계몽철학이라고요. 오른쪽에 자연법 사상, 권력 분립주의, 자유주의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제 자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거 싫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 위험 방지, 소극적 질서 유지만 남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5번에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 영업, 건축, 위생, 보건 뭐 이런 것들을 다른 관청으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른 관청 밑에다가 구청, 시청 이렇게 적읍시다.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구분하게 됩니다. 즉 그 뒤에도 적읍시다. 비경찰화 대상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거. 두 개가 나뉘는 건 비경찰화 현상, 비경찰화의 대상은 협의의 행정경찰. 그 바로 밑에 핵심 정리 보세요. 1번에 보면 그 1번에 있는 한 줄을 가지고 판서된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국정 전반이라고 나와 있는 건 고대와 중세까지 이야기고,
내무행정이 사회목적적 행정을 말하는 거니까 국가목적적 행정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경찰국가시대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극적 위험 방지만 남았다는 이야기는 적극적 급부행정이 빠졌다는 이야기니까 법치국가시대. 맨 마지막에 보안경찰만 남는 비경찰의 현상이 일어나는 건 2차 대전 이후다. 이렇게 한 줄을 보고서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앞쪽으로 제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거기 참고해 보면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라고 구조도를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보고도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사회목적적 행정과 국가목적적 행정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죠. 요거 나뉘었던 건 경찰국가 시대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래서 국가목적적 행정이 빠져버리는 거 제군 회사 빠진 게 바로 경찰국가 시대잖아요. 왼쪽에 사회목적적 행정에서 적극적 급부행정이 빠져버리는 것은 법치국가 시대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소극적 질서 유지인데 그 아래쪽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뉘어지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이잖아.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써넣을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 바로 위에 보세요. 경찰권의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축소 동그라미 별표. 보나마나 시험은 확대라고 틀린 지문으로 나오겠죠. 내리법계 국가는 경찰 개념은 무조건 축소라는 것들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1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관련 판례와 법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판례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법원이 있다는 이야기고 법원은 법률을 근거로 또는 법령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잘 봐. 고대 국가는 어차피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부족장이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법이니까 따로 법 만들 필요가 없죠. 말하면 법이니까. 이때는 판례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이 시기도 마찬가지야. 교황이 중세국가 시대도 교황이 자기가 하는 말이 전부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말을 지금 다 지켜야 되는데 판례를 법원을 만들 이유가 없죠. 이거 여기도 등장 안 하죠. 그 다음에 경찰국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 법으로 통칭되는 시기니까 이때도 결론적으로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라는 게 생길 수가 없지. 그럼 결론적으로 판례는 언제 등장하는 거냐면 법을 통해서 통치하자는 법치국가 시대가 되었을 때야 드디어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는 법원들이 이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편제를 보면 관련 판례와 법령이 법치국가 시대 아래에 있잖아요. 이 전까지는 판례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14페이지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15페이지까지 가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법 이름이고요. 오른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법 이름과 내용이 일치하느냐, 연결이 잘 돼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키워드 위주로만 체크하면 되니까 두 문자 가지고 몇 개 정리를 합시다. 자, 14페이지 아래쪽에 1794년 프로이센은 독일의 옛날 이름이야. 우리로 치면 조선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란트라는 말은 영어의 랜드예요. 땅 말하는 거예요. 땅. 그래서 독일의 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니까 독일의 옛날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반헌법의 1 동그라미 합시다. 일반헌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경찰은 개개 구성원들의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거다. 방 동그라미 하세요. 방지와 제거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1방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재와 형벌법전 나와 있죠. 형 동그라미 하세요. 재와 형벌법전은 경찰의 역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번째 줄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재 동그라미 하세요.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라고 주장한 것은 재와 형벌법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지방자치법전의 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오른쪽에 자치체 경찰의 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프 동그라미 하시고 경찰권 발동은 오른쪽에 있는 합당한 재량에 따라야 된다. 합 동그라미 하세요.
합당과 적합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방 형제 지자부합 이렇게 키워드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따로 다 안 보셔도 돼. 그런데 몇 가지 디테일한 것만 하나 체크합시다. 거기 보시면 재화형벌법전의 첫째 줄에 별표하세요. 재화형벌법전 첫째 줄에 봐. 행정경찰이라고 나와있죠. 내가 행정경찰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면 앞에 광의가 생략된 거라고 이야기했죠. 앞에 적으세요. 광의에 적어주시고. 광의 행정경찰은 뭐 하는 거다? 소극적 질서유지. 사법경찰 밑에는 수사. 사법경찰 밑에는 수사라고 적어야 되죠. 7번 보세요. 그럼 봐. 요 사법경찰이랑 소극적 질서유지가 구분이 된 건 경찰국가시대죠. 맞지? 근데 경찰국가시대는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기는 했는데 법이 없으니까 법에 명확하게 기재는 못하죠. 법이 없잖아요, 아직. 그러면 경찰국가시대 개념적으로는 사법과 소극적 질서유지가 나뉘어졌는데 이걸 법에다가 적은 건 법이 만들어지는 법치국가시대가 돼야 법에 적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학자들이 나뉘어진 건 경찰국가시대인데 이때는 적을 수 있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8세기 법이 만들어질 때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된다고 적었던 법이 뭐다? 재화형벌법전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라고 되어 있죠. 법제화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래서 개념은 경찰국가시대에 구분이 됐지만 법에 적어두는 건 언제? 18세기 법치국가가 돼야 적을 수 있다고요. 그게 법제화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전의 자치체경찰 오른쪽에 보면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것도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칠판 보세요. 지금 우리 법치국가 시대를 이야기하지. 그런데 위생사무가 제외된 건 2차 대전 이후예요.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의 현상을 통해서 위생사무가 제외됐으니까 당연히 법치국가 시대 법을 만들 때 경찰의 직무 안에는 위생도 들어있겠죠. 영업도 들어있겠지. 살림도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위생사무는 포함이잖아요. 포함 당연히. 됐죠?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보시고 맨 마지막에 1882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별표합시다. 자, 순서상으로 보면 걔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재화형벌법전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순서상으로는 화살표에서 순서는 하나 표시해 두세요. 우리 시험에 법 제정 순서만 물어본 게 2번이나 나왔으니까 순서가 3번째에 들어간다. 재화형벌법전 다음번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 화살표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럼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왜 맨 마지막에 뒀느냐? 이 판결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크로이츠는 독일의 지역 이름이고 베르크는 독일어로 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이츠 지역에 산이 있는데 이 산 꼭대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전승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념비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여행 가면 우리도 보입니다. 어디 가면 보냐면 이순신 장군 승리했던 노량해전이나 이런 그 승리했던 장소에 가면 비석 같은 거 크게 세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우리 조상인 이순신이 일본의 왜구를 물리쳤던 의미 깊은 장소다라고 기념비를 세워두면 사람들이 와서 애국심이 높아진단 말이야.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념비를 산 꼭대기에 세웠던 이유는 어디서든지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게 목적이야.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앞에다가 어떤 사람이 고층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고층 건물을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고층 건물이 전승기념비를 가리죠. 가리면 일정 지역에는 전승기념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다가 고층 건물을 세워버리면
전승기념비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건축하면 안 되라고 건축 금지 명령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야. 건축 금지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법치국가. 그러면 건축주에 대한 건축 금지 명령이 법치국가 시대니까 소극적 질서 유지라면 경찰이 해도 되죠. 적극적 급행정은 하면 안 돼요. 제외됐기 때문에. 그러면 잘 봐라. 이 건축 금지 명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권이잖아요. 조망권. 됐어? 그러면 이 조망권이 소극적 질서유지와 관련이 있으면 경찰청장이 건축 금지 명령을 내려도 되는 거고, 조망권이 소극적 질서유지와 관련이 없다면 경찰은 하면 안 돼요. 지금 봐라. 부산에서 아파트값 제일 비싼 데가 어디지? 이게 어렵냐? 질문이. 어디가 제일 비싸지? 해운대가 제일 비싸죠. 해운대 중에서도 어디가 비싸? 바다 보이는 동네가 제일 비싸죠. 그거 왜 비싸지? 바다 보이니까. 그럼 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딱 여니까 해운대 바다가 다 보여요. 됐어? 근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문 딱 열면 사진 야구장 보이거든? 아, 폭동 일어날 만하죠. 12연패 막 이런 거 하면 폭동 일어날 만하잖아. 개빡쳐. 그럼 봐. 바다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질서와 상관이 있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죠. 바다 안 보인다고 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이 조망권은 결론적으로 뭐와 관련이 없어? 소극적 질서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조망권은 전혀 소극적 질서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경찰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법치국가 시대니까.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경찰이 하면 안 되는 짓을 나한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참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합니다. 아니 경찰이 나한테 지금 건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건축금지 명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자체가 조망권 아니냐. 이 조망권은 소극적 질서유지가 아니고 지금은 법치국가 시대인데 적극적 급행정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경찰이 하는지를 모르겠다. 법원 네가 확실하게 판결 좀 내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건축주의 이야기가 맞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찰청장한테 뭐라 그러겠어? 야, 지금은 법치국가 시대고 너는 소극적 질서유지만 해야지 적극적 급행정을 하면 안 되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딱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 질서유지로 축소되었다는 걸 확인해주는 판결이니까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단 말이죠. 됐죠? 적극적 급행정은 하면 안 되를 법원이 최초로 판결 내려줬던 게 바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1881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의 의미 보세요. 경찰의 직무 범위는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고 하는 경찰 개념이 확립되었다. 오른쪽에 경찰 적용의 목적 축소 동그라미 별표합시다. 또 시험은 보나마나 뭘로 나올 거다. 확대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됐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